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보낸 카톡 하나가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한소미는 손에 든 와인 한 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러서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순간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친정이라도 간 줄 아셨나 봐요.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멈추고 남편 우진이가 황급히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내 남편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야, 오해야. 수건을 몸에 두른 채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네요. 자주 오시나 봐요. 그 순간 한소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답이 나왔죠. 전 그때 이게 그냥 불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뒤에 계획된 무시무시한 일들은 미처 알지 못했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윤지희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희라고 합니다. 남편 배우진과 결혼한 지 5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던 2024년 12월 어느 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병원에서 늦게 들어와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며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원래 간호사였으니까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 위에 우진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의 핸드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메시지 미리 보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오빠, 보고 싶어. 보낸 사람은 한소미였어요. 우진이가 가끔 언급하던 병원 후배였죠.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고 앞으로 유망한 의사가 될 거라고 말하던 그 후배 말이에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우진이 핸드폰을 들어서 잠금을 해제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오빠, 보고 싶어.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처음 보내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요. 대신 아주 침착하게 우진이인 것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이프 친정 갔어. 지금 집으로 와.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거실 불을 다 끄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올까? 설마 올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현관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희 가족분인데 말이죠. 문이 열렸어요. 한소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데이트 준비를 단단히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왜 꺼져 있지? 한소미가 현관불을 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했어요. 지희 씨, 어떻게... 한소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와인을 떨어뜨릴 뻔하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셨죠? 제가 친정 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우진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여보, 누구 왔어? 목욕 가운을 대충 둘러입고 나온 우진이가 거실을 고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뭘 오해하라는 거죠? 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소미는 아직도 현관 쪽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우진이는 입을 벌긋거리기만 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누가 알려드렸어요? 우진 씨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세요? 한소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까지 아시는군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었던 거죠. 우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희야,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정말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럼 한소미 씨한테 물어볼게요.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주 오셨나요? 한소미가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주 오셨나 봐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외우고 계시고. 저는 침착했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몸에 익혔거든요. 감정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화내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된 건지. 우진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지희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소미는 그냥 후배고, 그냥 후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와인을 들고 남편 집에 찾아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순간 저는 감정적인 아내가 되고 말 거거든요. 한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희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는지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한소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갔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 아니면 귀찮음? 선배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의료진끼리는 다들 이렇게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의료진답게 지내셔야죠. 제가 있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소미가 와인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까지 사과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우진이와 저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증거로, 사실로 정확하게 상대하겠다고요. 샤워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제 일은 정말 실수였어. 소미한테도 단단히 말해놨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소미가 선배인 줄 모르고 너무 가깝게 대했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실수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실수인가요? 와인 들고 찾아오는 게 실수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조심할지, 정말 끝낼지 말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사흘 뒤에 왔어요. 시어머니 설아니 씨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지희야, 어머니가 들으니까 내가 요즘 우진이한테 신경질을 많이 낸다며?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누가 말씀드렸는지 뻔히 보이죠. 우진이가 먼저 손을 쓴 거예요. 저를 예민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머니, 저 신경질 낸 적 없는데요. 아이고, 내가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잖아. 특히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예민해지고. 일도 안 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5년 전에 간호사를 그만둔 건 우진이가 내 아내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병원 사람들도 다 알게 됐나 봐. 우진이가 집에서 고생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벌써 병원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뒤에는 더 직접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진이 병원 앞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데 한소미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했어요. 어머, 지혜 선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미야, 저분이 우진 과장님 부인이시구나. 아, 예. 간호사셨다가 결혼하신 후로는 부럽네. 나도 의사 남편 만나서 일 그만두고 싶어. 그때 한소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과장님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던데 선배님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스트레스요? 아, 그냥. 과장님이 워낙 완벽주의자시라서 집에서도 편하게 못 쉬신다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미는 분명히 전달했어요. 제가 남편을 편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저 얘기하고 다녀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한소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우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소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제가 잘못 들었다는 거네요. 제가 예민해서 오해했다는 거고요. 그날 밤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희야, 요즘 내가 너무 날카로워진 것 같아. 혹시 스트레스라도 받고 있는 거야? 당연히 받죠.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불러들이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실수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실수면 다시 안 하겠죠. 근데 한소미는 여전히 병원에서 당신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희야, 이상해. 예전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혹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과 상담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다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한 거죠. 상황? 무슨 상황이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네요. 도어락 비밀번호 공유하고 와인 들고 집에 찾아온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군요. 다음날 친정오빠 태식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상의할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전체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카카오톡부터 시어머니 전화까지 병원에서 일어난 일까지요. 태식이 오빠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지희야,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야. 계획적으로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 먼저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거야. 왜요?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려고.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준다는 걸 미리 소문내는 거지. 오빠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연결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도 한소미의 말도 우진이가 정신과 상담을 권한 것도 다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오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그게 상대가 원하는 거야. 대신 기록해. 누가 언제 뭐라고 했는지. 전화 내용은 녹음하고 카카오톡은 캡처해둬. 근데 우진이가 요새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래? 그것도 증거야. 왜 바꿨겠어? 그날부터 저는 작은 공책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우진이가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왔는지, 핸드폰 비밀번호 언제 바뀌었는지.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지희야, 요즘 우진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집에서 잘 챙겨줘야지. 이번엔 녹음했어요. 어머니, 우진이가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편하게 못 쉰다고 하더라. 아내가 자꾸 트집 잡고 의심한다고. 전 트집 잡은 적 없는데요. 아이고, 여자가 너무 강하면 안 돼. 남편 기 살려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공책에 적었어요. 12월 15일, 시어머니 전화.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못 쉰다고 불편을 토로한 것으로 보임. 내가 의심하고 트집 잡는다는 표현 사용.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기록했더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진이는 저를 문제가 있는 아내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소미는 그 과정에서 이해심 많은 후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날 밤,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희야,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어때? 서로 머리 좀 식히고. 떨어져 지낸다고요? 응. 내가 친정에서 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거나. 그때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식이 오빠 말을 떠올렸죠. 증거로 말하라고 했던 말을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모든 것을 서류로 정리해요. 재산 목록부터 시작해서. 우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우진이가 잠깐 떨어져 지내자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아예 쫓아내려는 거였거든요.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뭔가 단단히 준비해온 느낌이었어요. 지희야, 어머니가 생각해보니까 너희 둘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더라. 네, 우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럼 내가 친정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진이 명의로 되어 있어.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집 명의 얘기를 꺼내신 거죠. 평소에는 우리 집이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우진이 명예라고 하시다니요. 그래도 저희 신혼집인데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아이고, 신혼집이 뭐 중요해. 내가 벌어다 준 게 있어. 우진이가 다 벌어서 산 집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5년 전에 제가 간호사 그만둘 때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 우진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번 게 뭐가 있냐고 하다니요. 어머니, 그럼 제가 여기서 5년간 살면서 한 일은 뭐가 돼요? 그야. 집안일이지. 그것도 도우미 시켜서 거의 안 했잖아. 도우미요? 도우미는 일주일에 2번만 오는데 평소 살림은 다 제가 했어요. 우진이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는 일 말이에요. 어머니, 전 나가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진이가 집에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공용으로 쓰던 컴퓨터였는데요. 왜 비밀번호 바꿨어요? 병원 자료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5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던 걸 하필 지금 바꾸다니요. 다음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은행에 갔는데 공동명의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언제 이렇게 큰 돈이 나갔죠?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하더라고요. 2분 다 서명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은행에 갔죠?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우진이한테 물어봤어요. 공동통장에서 1,500만 원이 나간 거 알고 있어요? 우진이가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 동의 없이요? 어머니 일인데 동의가 무슨.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우리 돈이라고 하면서 제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제가 직접 와서 서명했다고 하는데 전 간 적이 없어요. 태식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 서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지희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명한 적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요? 위조일 수도 있고. 위조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단 은행에 가서 서명 대조해봐.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해봐.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견됐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제가 모르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근저당 왜 잡혀 있어요? 아, 그거? 투자 때문에 잠깐. 투자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내가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또 제가 서명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적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우진이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서류들을 상자에 넣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정리 좀 하려고. 그 서류들 뭐예요? 병원 관련 서류들이야. 집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 상자를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태식이 오빠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희야, 이거 큰일이야. 왜요? 이 근저당 설정한 날짜 봐. 그리고 여기 있는 증여 내역도 봐. 최근에 계속 재산이 이동하고 있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재산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이건 이혼 준비야.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로 이혼하면 넌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아. 집도 근저당 때문에 실질 가치가 없고 현금도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단순히 불륜 상대를 들여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거였어요. 오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서류부터 더 많이 확보해야 해.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이동 현황, 모든 걸 다 모아야 돼. 근데 우진이가 서류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은행에서 직접 떼와야지. 그리고 등기소에서도 모든 변동사항 다시 확인하고.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류 싸움을요. 은행마다 가서 거래 내역을 뽑고 등기소에 가서 모든 변동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중 상당수가
제가 실제로 서명한 것과 달랐어요. 비슷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필체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태식이 오빠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희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위조 서명으로 재산을 이동한 거지. 그럼 무효잖아요. 맞아. 하지만 증명하는 게 문제야.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그날 밤 집에서 우진이와 마주 앉았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빼앗아가려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우진 씨, 재산 이동 내역 다 확인했어요. 우진이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 서명 위조한 것까지 전부 다요. 그때 우진이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해지더라고요. 위조.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충분히 알아요. 앞으로는 서류로만 얘기해요.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서로 적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우진이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지희야, 이제 정말 헤어지자.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도 느꼈잖아. 우리 더 이상 안 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 우진이 표정이 차가웠어요. 5년 전 프로포즈 할 때의 그 따뜻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 분할. 무슨 재산 분할을 해? 내가 번 게 뭐가 있어? 이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내가 번 게 뭐냐고 하다니요. 전 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집세라도 냈어? 생활비라도 벌었어? 우진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전 5년이 뭐가 돼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산 거지. 편하게 살았다는 거네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병원 회식이 있으면 새벽까지 기다리고 시어머니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우진이 친구들 와도 집 정리해서 대접하는 게 편하게 산 거라는 거군요. 그럼 위자료는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 집에 불러들인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실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네요. 도어락 비밀번호 공유하고 와인 들고 와서 데이트하려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요. 얘들아, 얘기 다 됐지? 지희야, 어머니가 봐서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어. 어머니, 전 뭘 크게 만들었어요? 우진이가 회사 후배랑 조금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내는데. 다 그렇게 지낸다는 거네요. 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고 와인 들고 찾아가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규제라는 거군요. 어머니, 그럼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다 그렇게 지낸다고 하시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나 해서요. 이 애가 지금 우진아, 내 아내의 교육 똑바로 시켜. 그때 우진이가 제게 소리 질렀어요. 야, 어머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전 잘못 말한 게 없는데요. 어머니가 다 그렇게 지낸다고 하셔서. 아니야, 내 말투가 문제야.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또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불륜당한 아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군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희야,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 내가 우진이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남자는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해야 하는 건데. 집착이요?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불러들이는 걸 문제 삼는 게 집착인가요?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고 히스테리 부려. 병원 사람들한테까지 소문 났어. 소문이요?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뻔하죠. 지희야,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 요즘 우울증 같은 거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 우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내가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아. 둘이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불륜당한 아내가 화내는 걸 정신적 문제로 몰아가려는 거죠. 전 정신과 상담받지 않을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요즘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들 받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요. 그래야 이혼할 때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혼하죠. 우진이와 시어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드디어 원하는 말이 나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단, 정당한 재산 분할은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재산 분할? 뭘 가지고? 이 집은 우진이 혼자 산 거고, 너는 번 게 하나도 없잖아. 전 5년간 여기서 살면서 살았다고 재산이야? 웃기지 마. 그냥 얻어먹고 얻어 산 거지. 얻어먹고 얻어 살았다는 거네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얻어먹고 얻어 산 거지라는 거군요. 그럼 위자료라도. 위자료는 무슨, 우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남편 기죽이고, 의심하고, 집안 분위기 망치고, 결국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거네요. 불륜도 제 탓, 재산 분할도 안 되고, 위자료도 없다는 거고요. 그날 밤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희야, 일주일 안에 나가줘. 여기 제 집이기도 한데요. 등기부상으로는 4명이야. 그리고 대출도 다 내가 갚고 있고. 전 어디로 가요? 친정에 가든지 어디든지. 그건 내 알아서 할 일이야. 친정에 가라는 거네요. 35살이 되어서 친정에 들어가라는 거군요. 다음날 태식이 오빠가 왔어요. 상황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더라고요. 지희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오빠,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집도 쫓겨나고 돈도 없고 일단 나가지 마. 내가 나가는 순간 끝이야. 근데 우진이가 경찰 부른다고 해요. 부르라고 해. 부부간에 집에서 내쫓는 게 폭력이야. 오히려 우진이가 불법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었어요. 매일 집에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결국 일이 터졌어요. 우진이가 정말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경찰관이 와서 상황을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게 아니라서 부부 모두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진이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협의해서 해결하시거나 법정에서 정하시거나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모, 고모, 할머니까지 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지희야,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하지만 내가 너무 고집세게 굴고 있어. 고모님, 전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가 뭐야? 우진이가 벌어서 산 집인데 무슨 권리? 이모가 말했어요. 지희야, 우리가 봐서도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할머니까지 나서셨어요. 우진이 같은 좋은 사위 구하기 힘들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 모든 어른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제가 고집세고 이상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태식이 오빠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큰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5년간 살던 집을 제가 정성 들여 꾸민 그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우진이가 말했어요. 지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야. 미안하다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날 밤 태식이 오빠 집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울면서도 다짐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은 정확히 받아내겠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희 씨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남일 같지 않으시죠? 결혼해서 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일이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지희 씨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친정 오빠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우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협의서 작성했어. 내일 만나자. 벌써 이혼협의서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일주일 만에 서류까지 완성했을까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진이가 서류를 건네주는데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이게 뭐예요? 우리 사이에 재산 분할할 게 뭐가 있어? 집은 4명이고
내가 대출금 다 갚고 있잖아. 전 5년간 여기서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억지로 시킨 적 없어. 억지로 시킨 적 없다는 거네요.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어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 하다니요. 그럼 위자료는요?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 사유도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잖아. 성격 차이요? 불륜을 성격 차이라고 하다니요. 소미 씨랑 한 일은 성격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실수였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협의서에는 사인 안 할 거예요. 우진이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법정으로 가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지희야, 내가 이기기 힘들 거야. 변호사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올 텐데. 넌 그런 돈 있어? 없었어요. 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제 통장에는 용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요즘 얼마나 이상했는지. 또 제가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 나는 의사야.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믿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권력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다 우진이 쪽에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태식이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우진이가 변호사비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혹시 우진이가 과거에 언급한 사람 중에 도움받을 만한 사람 없어? 글쎄요. 아, 그런데 예전에 우진이가 술 먹고 전 약혼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약혼녀? 네. 정수연이라는 분인데 변호사라고 했어요. 우진이가 의대 다닐 때 만났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태식이 오빠가 번쩍했어요. 그 사람 연락처 있어? 없는데. 아, 그런데 우진이가 한 번은 그분이 대형 로펌에 다닌다고 했어요. 로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태식이 오빠가 인터넷을 뒤져서 몇 개 로펌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정수연이라는 변호사를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지희야,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갑자기 뭐라고 해요? 우진이 전 약혼녀인데. 솔직하게 얘기해. 우진이랑 이혼 문제로 상담받고 싶다고. 전화하는 게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연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배우진 씨와 결혼한 윤지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배우진 씨와요? 네. 이혼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잠깐만요.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로펌 상담실에서 정수연 변호사를 만났어요. 예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이었어요. 일단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전체 경과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카카오톡 사건부터 재산은닉,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요. 정수연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 근저당 설정건이랑 증여 내역, 그리고 서명, 뭔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적인 재산 은닉이에요. 그때 정수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배우진 씨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저도 사실 배우진 씨랑 과거에 만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만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새로웠어요. 저희는 약 8년 전에 파혼했어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정수연 변호사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다가 나중에 갑자기 돌변해서. 저도 그때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당하셨어요? 약혼 파기하면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제가 까다롭고 이기적이라고 병원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을 냈죠.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한테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파혼 과정에서 제가 준 선물들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럼 변호사님도, 네,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윤지 씨,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재산 은닉과 위조 혐의까지 함께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배우진 씨는 모든 상대를
감정적으로 몰아가서 승부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변호사비는 일단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까지 물어주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은닉한 것만 찾아내도 충분히 커버될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윤지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앞으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상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제게도 든든한 편이 생긴 거였거든요. 태식이 오빠가 결과를 듣더니 무릎을 쳤어요. 역시 그 인간한테 당한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런데 오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지희야, 이번에는 우리 쪽에 전문가가 있잖아. 그리고 뭔가 이 변호사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감정이요? 8년 전에 당한 걸 이번에 갚으려는 것 같아. 그럼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지. 그날 밤 정수연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할게요. 배우진 씨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진이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정 싸움으로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수연 변호사와 태식이 오빠가 팀을 이뤄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태식이 오빠가 등기소와 은행을 돌면서 우진이의 재산 흐름을 추적했어요.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증여신고서까지 다 뽑아낸 거죠. 지희야, 이거 봐. 진짜 대박이야. 오빠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해줬어요. 여기 봐.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8번이나 재산이 이동했어. 그것도 모두 4명이나 서명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8장이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중 단 한 장도 실제로 서명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 중에서 이 3건은 완전히 수상해. 내가 해외여행 간 날짜랑 겹쳐. 맞았어요. 3월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제주도에 2박 3일 갔던 때였는데 그 기간에 무려 2천만 원이 이동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이 서류들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윤지 씨, 이거면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위조죠. 정말요? 이 정도면 서명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성립해요. 사기죄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연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조사라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이틀 뒤에 답이 나왔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병원 내부 사람을 통해 우진이의 병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지 씨, 배우진 씨 병원에서의 행동 패턴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최근 몇 달 동안 연구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수술 실적 보고서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연구비요? 수술 실적 보고서요? 그게 저희 이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큰 관계가 있어요. 만약 배우진 씨가 병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도 부부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며칠 뒤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병원 내부에서 우진이에 대한 제보가 나온 거예요. 태식이 오빠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지희야, 대박 소식이야. 뭔데요? 병원에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우진이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거야.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수술 실적도 부풀려서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로는 안 한 수술을 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정수연 변호사가 이 정보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윤지 씨, 이제 판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단순히 이혼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리를 고발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 뒤 정말로 일이 터졌어요. 병원에 익명으로 감사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우진이의 연구비 사용과 수술 실적에 대한 감사였어요. 우진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희야, 내가 병원에 뭔가 했어? 저요? 뭘 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왔어. 연구비랑 수술 기록 전부 다 뒤지겠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리 없잖아. 요즘 이상한 변호사랑 만나고 다닌다면서? 그 사람이 뭔가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우진이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만 밟고 있어요. 합법적인 절차, 야, 병원 감사가 어떤 건지 알아?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제서야 우진이가 진짜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여유 부리면서 저를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죠. 지희야, 이혼 조건 다시 얘기해보자. 갑자기요?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해주고, 위자료도 줄 수 있어. 갑자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다는 거네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번 게 뭐냐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요? 집값이 한 30% 정도? 30%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30%라는 거네요. 그리고 위자료로 1천만 원. 1천만 원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가 1천만 원이라고요? 생각해 보겠어요. 정수연 변호사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좋은 신호예요. 그럼 협상을 받아들일까요? 아직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해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윤지 씨, 지금까지 배우진 씨는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될 거예요. 며칠 뒤에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소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카페에서 만난 한소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제게 건방지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사과드리려고 해서. 갑자기요?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져서요. 과장님 감사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감사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혹시 선배님이 변호사랑 만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혹시 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한소미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일로요? 하, 저도 혹시 모르니까요. 과장님 일에 저까지 연루될 수도 있고. 아, 이제 알겠어요. 한소미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진이의 비리에 자기도 연루될까 봐서요. 소미 씨, 혹시 과장님이 뭔가 부탁한 적 있어요? 서류 관련해서? 한소미가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뭔가 있었나 보네요. 무슨 서류요? 수술 기록이랑 연구비 정산 서류 좀 정리해 달라고. 바로 그거였어요. 한소미도 우진이의 비리에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수연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완벽해요. 이제 내부 증언까지 확보한 셈이네요. 한소미가 증언할까요? 지금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잘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로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는 우진이 쪽이 더 다급한 상황이 된 거죠. 태식이 오빠가 말했어요. 지희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는 거였어요. 병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윤지 씨, 대박 소식이에요. 뭔가요? 감사 과정에서 배우진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시어머니인 서한이 씨도 관련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설한이 씨 명의로 된 계좌에 병원 관련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진 씨가 연구비나 수술비를 빼돌릴 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야 추적하기 어려우니까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아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모했다는 얘기네요. 증거가 확실해요? 네. 은행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정수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설한희 씨가 병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도 있어요. 통화 기록이요? 네. 병원 내부 전화 시스템에서 뽑은 건데 감사 일주일 전부터 서한희 씨가 병원 행정팀이랑 여러 번 통화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있고요. 증거인멸까지요?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군요. 태식이 오빠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왔어요. 지희야, 진짜 심각해. 시어머니가 단순히 돈 받기만 한 게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한 게 여러 건 있어. 명의신탁 형태로 집도 2채나 더 샀고, 집이 2채나 더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강남이랑 분당에.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진이가 산 거지. 그럼 우진이의 실제 재산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소미가 정수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한소미가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 증언하라고 했어요. 어떤 거짓 증언요? 지희 선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병원에 와서 소란 피운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병원에 가서 소란을 피웠나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감사관들이 CCTV까지 다 확인한다고 해서요. 거짓말하면 저까지 문제되잖아요. 한소미가 자기 살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도 어머님한테서 받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직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우진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불륜을 도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혜 선배 흉을 볼 때도 어머님이 같이 계획 세우신 것 같았어요. 어떤 계획이요? 선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려는 계획이요. 모든 게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정수연 변호사가 한소미의 증언을 녹음하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 게임 끝이에요. 정말요? 시어머니까지 공모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에요. 그날 밤 우진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희야, 만나자. 지금 당장. 왜요? 협상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네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받을 게 뭐냐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집을 절반으로 나눠줄게. 그리고 위자료도 5천만 원. 집 절반에 위자료 5천만 원이요? 갑자기 조건이 확 좋아졌네요. 그리고 어머니 문제는 우리끼리만 조용히 해결하자. 시어머니 문제를 조용히 덮자는 거네요. 정수연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부족해요.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거예요. 강남이랑 분당집까지 포함하면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럼 거절할까요? 일단 더 기다려봐요. 병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틀 뒤에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우진이가 직위 해제되었다는 거였어요. 태식이 오빠가 신문기사를 보여줬어요. 지희야, 뉴스에도 났어. 대학병원 의사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비록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진이 얘기인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해당 의사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 명의라는 건 시어머니 얘기겠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희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오해야. 어머니가 설명해 줄게. 오해라는 거네요. 은행 거래 내역이랑 통화 기록이 모두 오해라는 거군요.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지희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우진이한테 너무 편들어줬나 봐. 어머니, 은행 거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그냥 우진이가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세금 문제라는 거네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어머니가 알려줬다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머니도 몰랐어. 그 애가 우진이랑 그런 사이인 줄 몰랐다는 거네요. 하지만 한소미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직접 우진이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희야, 제발 어머니 살려줘. 어머니가 감옥 가면 어떡해 해? 감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지희가 우리 큰며느리로 모실게. 큰며느리라는 거네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얻어먹고 얻어살았다고 하시던 분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수연 변호사한테 보고했어요. 완전히 항복 모드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협상을 해봐야죠.
이번엔 우리 조건으로요. 드디어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제 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 된 거죠. 정수연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윤지 씨,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게임이에요. 마지막 협상은 법정에서 이뤄졌어요. 공식적인 조정 절차였죠. 우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한쪽에 앉아 있고, 저와 정수연 변호사, 태식의 오빠가 다른 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진이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저를 무시하며 내가 받을 게 뭐냐고 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정의원이 사건 개요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피신청인 배우진 씨의 불륜, 재산 은닉, 서명 위조, 그리고 공모자인 설한희 씨의 연구비 부정 수수 등 하나하나 읽힐 때마다 우진이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불륜의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캡처, 도어락 출입 기록, 한소미의 증언서가 차례로 제시됐어요. 두 번째, 재산 은닉의 증거입니다. 위조된 서명, 명의신탁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과 분당 부동산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세 번째, 병원 내 부정행위 증거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 수술 실적 조작,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공모 정황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우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너무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의원이 물어봤어요. 피신청인 측에서 제시할 반박 증거나 주장이 있습니까? 우진이의 변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합의를 원합니다. 드디어 항복 선언이었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우리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의 60%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여기에는 은닉재산인 강남과 분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포함한다. 60%요? 원래 법정 기준은 50%인데 상대방의 잘못이 크니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둘째,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1억 원이요? 우진이가 처음에 제시했던 1천만 원의 10배예요. 셋째, 배우진과 설한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을 보류하되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한다. 형사고발 보류라는 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신 약속을 어기면 바로 고발한다는 거죠. 우진이가 변호사와 한참 속삭이더니 말했어요. 조건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다는 거네요. 그럼 형사고발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정수연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형사재판으로 가시죠. 연구비 부정, 서명위조,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소 3년은 실형이에요. 실형 3년이라는 말에 우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진아. 그냥 합의하자.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도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낫지. 결국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어요. 조정조서에 서명할 때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희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거네요. 이제 와서요. 진짜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사랑했다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법원을 나서면서 태식이 오빠가 말했어요. 지희야, 끝났다. 정말 끝났어요.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윤지 씨,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윤지 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첫 번째 송금이 들어왔어요. 재산분할금 일부였어요. 5년 만에 다시 제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거였어요. 며칠 뒤에는 더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예전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혜 선생님, 혹시 복직 의향이 있으시나요? 복직이요? 요즘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선생님 경력이면 바로 수간호사로 가능합니다. 수간호사요? 5년 전에 그만둘 때는 일반 간호사였는데 이제는 수간호사로 복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급여 조건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복직 첫날 새 유니폼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5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간호사복이 새삼스러웠어요.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지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잘 지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태식이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희야, 신문 봤어. 우진이 병원에서 완전히 퇴출됐다더라. 정말요? 복직도 못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한소미도 계약 해지됐어. 완전히 망한 거지. 한소미까지요? 결국 우진이 편을 들었다가 다 같이 망한 거네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예전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쳐 갔어요. 5년간 살던 그 집을요. 지금은 태식이 오빠가 알아봐준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진짜로 중요한 건 잃지 않았더라고요. 제 자존심이랑 제 능력을요. 핸드폰을 보니까 정수연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희 씨,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혹시 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운 분이에요. 정수연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걸 빼앗기고 끝났을 거예요. 그날 밤 간호사복을 정리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5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우진이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 환자들을 돌보고 제 일을 하러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지희 씨가 겪었던 6개월을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죠.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바람기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희 씨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했다는 점이에요. 처음 도어락 비밀번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것부터 마지막에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것까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었어요. 특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태식 오빠의 든든한 지원과 정수연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잖아요. 역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진이와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남을 속이고 있다니.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지희 씨가 마지막에 다시 간호사로 돌아간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다는 말에 속아서 경력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 경력이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중요하고요. 오늘 지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